네, 이 본인 소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본인 소개 시간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이 전에 그 처음에 1차로 시작할 때 천도교 경전이라든지 비키스토리 그리고 역사, 서양, 동양 그리고 한국에 대한 철학사 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 많은 책들을 했습니다. 이제 좀 우리 한동안 좀 쉬고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쉬고 다시 저희가 브레인 에너지로부터 이따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독서 모임은 우리가 그 자기 스스로 책을 읽는 걸 중심으로 하고 발표는 최대한 간단하게 일단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중점으로 일단 어, 이번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순서를 일단은 그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참여자가 정해지면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단 그 순서를 일단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대 그 시간대에 본인 시간이 안 되면 다음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뭐 이래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아는 분한테 따로 부탁을 해가지고 일단 순서를 대체하시면 일단 그,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하시면 되겠죠. 예, 우리 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일단 좀 빠르게 진행한다는 그 느낌으로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첫 단락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제1부 모든 정신질환은 연결되어 있다부터 일단 해서 이번 주는 제1장, 2장, 3장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 35분부터 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소견들을 약 2분 내지 3분 정도 일단 발표하고 그 다음에 좀 나머지 약 10분 정도는 저희가 종합 토론 시간인데 종합소년의 적용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발표 시간이 전에는 20분이었는데 10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다 읽어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키포인트만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쭉, 좀 빠르게 발표하시면 일단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서 모임은 본인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을 안 읽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가 됐는데 이번 독서 모임은 본인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책을 읽는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자료를 일단 조금 공유를 했는데요.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려면 생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일단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생물 시간에 나오는 그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포라든지 예,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몸 구조, 몸이 어떻게 우리가 순환하고 그렇게 하는지에 관한 부분 자체를 그림으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업로딩을 일단 해놨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더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은 다 그림입니다. 그림이 대부분인데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그 책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는 생리학에 관한 부분을 우리 기본 지식을 가지면 훨씬 이 브레인 에너지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 선생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단히 인사 좀 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음소거, 먼저 발표, 음소거 돼 있어요. 네?
음소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박희숙 선생님. 아, 예, 예. 자, 그럼 일단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예, 나중에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0분 그럼,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타임 네네네. 주십시오. 예. 일단 먼저 서론을 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이분이 왜 책을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그, 이 저자는 팔미 교수인데요. 정신과 의사이고 신경과학자 연구자라서 25년에 이하며 환자를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했고요. 이런 부분이 신경전달 물질인 호르몬, 유전, 스트레스 따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환자의 적용한 치료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치료를 받고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증상이 계속 재발됐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그런 가운데 2010년도에 33세인 톰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가진 조현병 정동 장애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13년 동안 환각 망세 심적 골다를 당했고 약을 7권 썼는데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몸무게가 45kg나 일단 불어나다 보니까 자존감이라든지 체중 증가로 의해서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앞서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직접적으로 본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적정 수준에 섭취하고 지방을 양을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 식단인 케토제닉 식단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주는 전에 톰은 체중이 모두 줄었고 정신적 정상까지 눈에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전부 다 우울증이 감소했고 그리고 사람과 눈도 잘 맞추고 그리고 눈빛도 생동감이 넘치고요. 2달이 지나서는 그 환각도 사라지고 그 평소에 본인 스스로만의 편집증 업무량도 충분히 줄어들고 특히 몸무게가 68kg 정도 감량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생활도 하기도 마쳤고요. 심지어 관중 앞에서 적극 연주를 펴준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이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일단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래서 본인의 의학 논문을 뒤지시는데 케토제닉 식단이 뇌전증 치료법에 일하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약물 효과로 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 식단이 발작을 멈추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환자들의 뇌전증 치료들은 데파코트라든지 각종 약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 케토제닉 식단을 처방해 보니까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연구도 하게 됐고 이를 발표도 했고 학술지 논문에 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 케토제닉 식단은 뇌전증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치료에도 쓰이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도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모든 정신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내 에너지 이론이라는 것으로 발표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많은 부분 적용해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서는 이 정신 분야가 현재 어디쯤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던지를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정신질환은 이 명확하게 구분된 독립체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ADHD죠. 알코올 응유증 중독, 아편 중독이나 섭신장애, 자폐증, 양극성장애, 조현병인데 이런 증상들이 중첩되어지고 2가지 이상의 장애 진단을 받는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생물학적, 심리, 사회적 요인도 겹쳐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정신장애 일부 신체 질환, 비만, 당뇨, 신경계 뇌졸중, 통증장애, 알츠하이머, 뇌전증 같은 놀라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정신장애라는 뇌 대사장애로 결론하게 되고 이 대사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신체 기초 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대사의 핵심인 미토콘드리아의
나는 이 친구가 대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대사뿐만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신질환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 심적 상태와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요즘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으로도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전, 염증,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수면, 음주와 약물, 사랑, 성품, 삶의 의미, 목적, 트라우마, 외로움에 대한 정신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요인이 대사 및 미토콘드리아 효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정신질환 증상을 어, 일으키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신지로 치료법에 전부 대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우리가 논의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일단 서론을 마치고요. 간단히 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따로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에. 그럼 올라갔고, 일단 제 휴대폰에 타임을 해놨습니다. 아, 예. 예, 제가 그 제거 위에 보고, 올라와 있던데 그거 제가 할 줄 몰라갖고.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남았을까? 한 3분 남았을까요? 네, 3분 남았습니다. 예. 제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려면 정신건강의 실태부터 알아야 된다. 이 정신건강의 실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심각하죠.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도 기준, 미국 기준입니다. 한 8억 명의 세계적으로 8억 명의 정신장애를 고통을 받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10% 정도 넘는 수준이고 물질장애, 특히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장애를 포함하면 9억 7천만 명, 전체 인구의 한 13%, 불안 장애가 한 3.8%, 예, 그리고 3.4%가 우울증을 갖고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약 20%가 정신질환이나 물질장애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진단을 받은 비율을 보면 약 50% 미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으면 높았지 더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이 정신장애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데 HDHC는 청소년 아동에도 약 42% 정도 증가를 했고요. 페이지 24표를 보면 우울증 진단도 이게 이제 각 정신질환별로 해가지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번아웃도 요즘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도 한 3배 이상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자살률도 관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청소년 자살률뿐만 아니라 일반 자살률이 거진 OECD군의 1위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조현병도 이 중증 장애에 해당되어지는데 조현병, 양극세 장애, 자폐증도 같은 기간 21%한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자폐증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양극세 장애 이 부분인데 이게 왜냐? 통계를 보니까 실제적 문제가 제약사가 약을 많이 파기 위해 통계가 증가되는 것도 있고 이 게으름도 문제고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증가율을 보게 되면 진짜 통계를 보면 아예 이 통계가 확산됨으로써 오히려 정신병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도 정신장애나 물질장애 증상을 프로그램들 많이 씌우고 있다.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이 특히 핸드폰에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세계에 고립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 더 31페이지 보면 독소, 화학물질, 인공청문 덩어리에 가짜 물질이 문제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정신건강을 문제가 만드는 다른 문제들은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2.5조 달러에 나아가서는 6조 달러에 달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치료법은 페이지 35페이지 이 정신치료는 이 전반적으로 이 지금 치료법은 이 정말 괜찮은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완화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우리가 크게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는 상태고 그 우울증도 완치되지 않고 있고 또한 3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집단 치료, 명상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라 해가지고 네, 다 전기치료적인 요건도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우울증도 비관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과연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이에까지 우리가 답을 찾는데 지금의 방법으로는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한, 1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네, 그럼 저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시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자, 지금 이제, 저도 이 책의 지금 2장,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를 이제 이어가는데, 아까 앞에서 서론이라든지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왜 이리 정신질환이 증가되는가? 그런데 또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7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을 왜 썼냐를 이야기하면, 어, 이런 모든 그 유형들의 정신질환의 유형들을 증거를 다 모았고 또 이 모든 증거를 모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이 책을 펴는 이유다라는 그 어떤 이 부분도 지금 2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론입니다. 이 책을 왜 썼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 같고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신질환, 정신, 정신질환은 옛날부터 고대에서부터도 이게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새로운 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 정신질환을 뭐 새로운 병이다고는 하지 않죠. 고대에서도 이 병이 있었다는 거죠. 4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정신질환을 이 과거에는 실이 내린 벌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지나서는 프로이드의 어떤 어, 좀 더 이제 프로이드에 나와서는 자아, 초자아, 또 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정신질환과 심리학 발달의 이론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4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간쯤 보면 조지 앵글 박사라는 사람이 생리, 심리, 사회 모형으로 이제 정신질환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 모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모형은 질병 소인이라는 유전이나 호르몬 불균형처럼 생물학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 성향을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46페이지 보면, 이렇게 정신 장애를 일으킨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요인이 규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했지만, 특정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딱 요인이 이거다. 이거여서 정신질환이 일어난다는 요인이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47페이지 보면 특히 이제 우울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우울증 특히 이제 현대에서 제 주위에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중간쯤 보면 이 우울증의 정향은 한 9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최소한 5가지 이상은 있어야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가장 큰 거는 유전적인 소인이나 이제 가족력,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직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도 우울증에 속한다. 그리고 또 우울증은 또 남성보다 여성들이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환경 역시 우울증의 위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질환도 질환이나 또 위험 요인에 또 속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로 해서 과학적 불균형이 우울증, 나아가 또 사실상 모든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또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은 모두 신경절단 물질이라는 뇌의 화학 물질이 균형이 깨진 탓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중간쯤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이렇게 수많은 그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이 물음표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우울증 장애의 원인은, 널리 알려진 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저 읽으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를 기반하는 치료법이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항우울증, 특히 이제 그 정신질환의 치료제로 항우울증 치료제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우울증에는 항우울증이라는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또 수술도 이제 그 부교음 신경제의 주요 신경을 미주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전극을 심는 등 이렇게 해서 수술요법도 사용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각기 그 다른 치료법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 적용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꼭 그 보편화돼서 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에 다 요통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설명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에는 몇 개월 만에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수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이 효과가 없을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53페이지에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또, 누군가에는 이 만성질환으로 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질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울증과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울증이 원인이 뭐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를 쭉 설명한 게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증상과 연관관계를 알아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 챕터가 지금 2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어, 우울증에는 55페이지 밑에 보면 우울증 환자의 뇌 기능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당시 이제 심리적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뇌 기능에도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뇌의 어떤 영향으로 활동이 저하되는 반면 어떤 영향으로 활동이 증가되는지도 뇌 관계의 연관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바로 장내 미생물이 있으면은 또 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쪽 보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주요 우울증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생물 심리사의 모형이 타당하게 여겨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주요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람만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 원인으로 해서 발병하는 유형의 우울증이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유형이 있어서 발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분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완치에 또 치료법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치료법이 나옵니다. 아까 그 항우울증 치료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감염증 간염이 돼 있다고 보고 감염증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중요법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가 또 대처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 따라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 결론이 내린다면 여러 가지 방법대로 치료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도구를 원칙으로 사용하고 어떤 걸 치료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와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쭉 연구해서 그 다음에 원인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는 인간관계와 똑같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 아까 원인에 대한 인간관계, 경로, 근본 원인, 쭉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원인이라든지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이론을 많이 세우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펼쳤는데 앞으로 쭉 진행되면서 그 아까도 상관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어,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를 나오는 이런 책들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까지는 여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빠르시죠? 그 책을 안 읽으시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급합니다. 예, 혹시 책을 안 읽으셨다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다음 주 분량까지 앞부분에 다시 넘어가셔서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안 읽으면 이게 독서 모임이 굉장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시간 내에 일단 저희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본인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부는 책을 보시면서 일단 스스로 하시고 이 시간에 그냥 나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장 정신질환은 반드시 공통경로가 있다. 이 챕터에 대해서 박돈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권한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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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일부 심장, 정신질환에는 반드시 공통 경로가 있다. 이 저자가 정신질환에는 반드시 공통 경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정신질환에는 반드시 공통 경로가 있다. 공통 경로가 있으니까 이제 치료법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먼저 이것을 읽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많아요.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에 대한 공부를 이제 찾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밑에다 각주를 다 달았습니다. 전문 그 의학 용어라든가 나중에 이거 공유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질환 이 책에서는 정신질환의 정의를 제일 먼저 내리고 있어요. 정신질환 것은 뭐냐? 정서, 인지, 동기, 행동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의 변화나 이상이 발생해서 괴로움을 겪거나 생활 속에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는 상태를 수반하는 것. 이것이 정신질환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신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도 큰 괴로움을 겪지 않고 생활 속에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정신질환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어쨌든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 또 하나 뭘 소개하고 있냐면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를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우선 정신질환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을 세우고 또 이건 어떤 정신질환인가 그걸 분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DSM이에요. 이게 정신의학계의 경전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딱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주고 이 안에는 다양한 진단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진단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진단 기준 이걸 제시하고 있고 이 각 진단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그리고 통계 수치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편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또 교양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신질환이 에, 같지만 다른 하나의 정신질환이다. 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지만 다른 하나의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하나의 정신질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질환이 완전히 동일하게 전개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질성과 공병인데 이질성이라는 것은 동일 질병이라도 병의 진행 과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질성이 있다는 거죠. 공병은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만 앓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동일하게 전개된 경우는 없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기준, DSM이라는 이 기준의 진단명이 과연 타당하냐? 그 타당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거예요. 의사가 진단명을 하나만 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연구자잖아요. 기존에 내려오던 정신의학과의 모든 연구를 종합 정리한 거예요. 그걸 연구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법칙 내지는 통일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 연구 결과 저마다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도 본질 자체는 정신질환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본질 자체는 정신질환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이 이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양극성 장애, 조현 정동 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신질환 중에 이것을 앓는 사람들이 뇌와 신체에 이상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본질 자체가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양극성 장애, 조현 정동 장애, 조현병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제가 그 조사해가지고 써놨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조현병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우리 정신분열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용어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어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낙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말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잖아요. 이 조현병을 이 한자를 우리가 알면은 아주 딱 보면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이 조현병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절할 때 현은 그 검은 줄 같은 줄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줄과 같은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병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상이나 환청, 뭐 와해된 언어란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인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바뀐 거예요. 이름을. 이게 조현증이다. 하여간 이건 참고하시고 양극성 장애라고 저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리로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조증이 생겼다, 우울증이 생겼다. 이제 기분이 업됐다가 각 다운됐다. 이게 막 심해가지고 생활자기가 어려운 거. 이게 이제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울증. 어쨌든 이런 것이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본질을 이렇게 따져보면 본질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본 원인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분 이론이 맞다고 하면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정신질환들의 치료법, 아까 지은당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치료법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치료를 하는데 한 가지 치료만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약도
향정신성 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에 쓰는 향정신성 약도 조현병, 양극성 장애, 정동 장애 서로 다른 장애에 두루 쓰인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증상이 달라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고 치료법도 많이 중복이 되고 약도 두루 쓰이고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결론이 뭐냐? 조현병, 양극성 장애, 조현정동 장애의 증상들이 모두 공통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통의 경로에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더 이제 연구를 했겠죠.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을 아마 공통 경로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그거를 수학의 교집합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신질환에 보니까 무수한 교집합들이 공통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 경로가 있다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확정 또는 결론을 이렇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온갖 선생님. 예? 2분 다 됐어요? 남았습니다. 네, 예. 예? 2분 남았습니다. 2분. 예, 하십시오. 남았다고요? 예. 예, 예. 다 됐다고 하는 줄. 예. 온갖 정신질환의 증상들이 서로 중첩이 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섭식 장애, 중독. 이건 설명 안 했습니다. 밑에 각 줄 달아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상들 보니까 서로 중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정신질환 사이에는 강력한 방향성 관계가 존재한다. 양방향성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한쪽에서 어떤 걸 영향을 미치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서로 간에 질병 하나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이 이제 발생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양방향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다음 양쪽 방향 모두가 관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방향성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 정신질환 간의 조합을 보면 이들 사이에 공통 경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것을 이제 찾아냈어요. 이러한 교집합들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이 하나의 공통 경로를 공유한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 그러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벤자민 라헤이 박사의 내면화 장애와 외연화 장애 간의 차이 연구 2012년에 그 덴마크의 국가보건등록사업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 이게 방대한 연구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브살렌 카스피 박사와 테리 모피트 박사의 논문 2018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통 경로를 피요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데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규명되지 않은 어떤 변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요인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할 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자의 생각이나 느낀 점들을 일단 개인적으로 한 2분 정도만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발표하신 분들 일단 빼고 그 뒷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부분도 하는데 처음에 김희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순서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희수 선생님하고 나인경 감독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아주 촘촘하게 잘 해오셔가지고 안 읽어도 또 읽은 듯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 보니까 이 생소한 게 너무 많아요. 저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생활적으로는 직접적으로도 다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이 책이 그냥 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전반적인 요인들이 모두가 다 어떤 내가 받아들임에 따라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질병의 근원적 소지가 널려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느껴졌고,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양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데 우리 동양학적으로 보면 심리적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내포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심리적 상황에 있어서는 접근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해가 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을 느끼면서 들었고 또 세 분 이렇게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박이수 선생님 발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인경 동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브레인 에너지라고 해서 좀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관심은 좀 가는 분야이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잘 안 읽을 것 같아서 좀 강제성을 띠고, 읽어 나가는 그 독서 토론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게 내 에너지라는 게, 참, 우리 식단하고도 참 관계가 많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어, 놀랬어요. 그래서, 어, 식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알고 있었는 저탄고지이게 케토제닉 식단인가? 그게 이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이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뇌의 대사에까지 영향을 주고 이제 이렇게 쭉 책을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이나 뭐 그런 무기력 저도 이런 거를 갱년기 이후에 한두 번씩 다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제 책에서는 이게 공통적인 게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도 결국은 식단으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신체 기관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식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먼저 이거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이수 선생님 잠깐 소개 좀 하시고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음소거가 돼 있어 가지고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 그게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 아마 그 모드가 나타납니다. 예, 됐습니다. 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집에 제가 안 쓰다가 갑자기 켰더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참석을 하고는 싶지만 좀 그래서 이제 신청 안 했다가 어제 갑자기 그 사진을 막 올려주셨길래 제가 이제 좀 그런 제가 영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좀 세상이 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도 좀 더 깊어졌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저도 오래돼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제가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지금 이 책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의사들이 그동안에는 질병 증상을 놓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는 의사들이 깨어났더라고요. 외국의 의사들이 깨어서 먹는 대사와 질병이라는 게 관련이 있다. 그런 책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에 썸머리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속에서 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 책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는 거의 정신질환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로, 읽었던 책은 이제 요즘에 막 뜨잖아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또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뭐냐, 이걸 밝히는 책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쪽에, 어,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약들을 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식생활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신질환도 이제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천도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우리 경전에 내치과 내수도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태교하고 관계돼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는 참인데, 이제 결국은 태교로 했던, 어, 내놓았던 내치기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과 단절되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는 증상들을 위주로 책에는 있지만, 우리가 선교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체는 하늘님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하늘님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몸이. 그런데 그 몸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음,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왜 나오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선도교 교리로서 접근해가지고 우리 주문 수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이현배입니다. 아, 저는 그, 그 어제까지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사실 책을 정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치고 이제 어젯밤에 다 이렇게 좀 훑어보듯이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뇌 과학에 관련된 걸로 알았다가 전개되는 내용에 이제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오히려, 얘기된 내용들이 제가 이제 몸적으로 최근에 겪고 있는 것들이라, 오히려 와닿고, 더 이렇게 깊이 공부해야겠구나. 이제 또 이게 실천의 문제, 실행의 문제하고 저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기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음, 저도 이제 이 책에, 저도 이제 딱 이번 그 목록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앞에 서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요즘 전 세계의 정신질환이 10%, 미국은 한 20%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 최근에 왜 우울증으로 되게 아까운 젊은 친구들이 막 자살을 하는 게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젊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의 이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그 브레인 에너지가 이제 이게 대사가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거긴 한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아직 다 안 읽으면서 약간 궁금해요. 결국에도 이게 대중적인 그거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분은
그걸 제대로 제시하고 있을까? 솔직히 약간 궁금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날 때 다 읽을 건데 그 정말로 이게 먹는 것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까? 저는 솔직히는 아까 이제 주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종교적인 신념이든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이게 뿌리를 단단히 하고 자기의 정신을 관리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몸과 정신이 이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근데 아, 저도 주변에 우리 애들의 친구도 스스로 애들한테 막 쟤는 분노 조절 장애야라는 거를 초등학생인데도 자기들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그런 애들한테도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 이제 박도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됐는데요. 잠깐, 제가 저 차례인가요? 아니, 아니, 박도선 선생님, 예. 예, 예. 저요? 저? 예, 예, 예. 그 네. 박도선 절 선생님께서 지명한 거요? 말씀하신. 제가 저 지명인지 몰랐습니다. 저 공유 한번 더 그렇습니까? 해주세요. 공유. 예, 아니, 예. 공유 공유돼 한번 더 해주세요. 있습니다. 공유돼 있어요. 그래요? 예, 네네. 아까 못한 거 있습니다. 아, 우리 박희숙 선생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걸 썼거든요. 종합과 비교라 해가지고서 이걸 읽고 나서 이제 생각난 게 해월 치정 선생의 내칙과 내수도문하고 이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도 정신병 얘기가 나옵니다. 내측에 보면 포켓이 이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 기운을 따라 사람이 나면 모질고 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측의 여러 가지 위상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나서 요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병신도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화생은 곧 하늘님의 조화로 이루어지죠. 기운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타고난 기운이 맑으면 그 사람이 현철하고 타고난 기운이 탁하면 그 사람이 우매하게 됩니다. 우매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정신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은 탁기를 소재하는 기와 공부가 주가 되므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데 큰 이용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수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주목,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도 잊지 말고 매매사사를 하늘님께 고하면 병과 윤감을 아니하고 학질과 장악을 아니하고 별복과 초악을 아니하고 간질과 풍병이라도 다 낫는다. 요것을 하나하나 제가 줄을 달았습니다. 윤감이 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간질하고 풍병이 있거든요. 요게 정신질환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요건 간질병 이런 거 이것도 다 낫는다는 것이죠. 이걸 회의해 보면 동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재인질병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건지는 거예요. 동학에서 재인질병하는 방법에는 영부법과 수심정기 수행법이 있습니다. 영부법은 하늘님의 영구를 받아 세상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수심정기법은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 하늘님 기운으로 객기를 다스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심정기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온갖 질병,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이것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학의 중요한 수행법으로 수심정기하고 하늘님께 신고하는 신고법이 있어요. 신고법의 유의사항이 뭐냐면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수심정기를 일단 하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는 하늘님과 친하게 되는 공부법이다. 매매사사를 신고하면 심화기화가 되어 수심정기의 결과가 이제 심화기화가 되는 거죠. 심화기화,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합일되는 그걸 계합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계합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지에 들게 되면 자연히 만병은 물러가게 된다. 이게 동화학에서 바라보는 이 병에 대한 질병관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은 심신일원입니다. 심신일원. 몸과 마음이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저기 대사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천식천처럼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기운이 결국에는 내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돼서 과학적으로는 영양분이니 뭐 이런 걸로 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기운이거든요. 그 기운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병이 낫게도 되고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진수 선생님께서 예, 시간이 말씀하시죠. 얼마 안 남아서 예, 한 제- 2분 정도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제 아이들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제가 30년 전에 본 아이들이랑 지금 만나는 아이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굉장히 현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고 저는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기질론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어, 태어나서 10년 잘할 생각하지 말고 뱃속에 있을 때 10달을 잘해라. 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부모 교육 때 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포태 교육이라고 해야겠지만 내가 생명을 잉태하긴다고 생각하면 그 전부터 내 몸가짐, 마음가짐, 먹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든다는 거는 보면은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요건 그리고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고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듯이 왜 이런 책을 보고 또 원인도 알게 되고 원인은 또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거 좀 해소시켜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가 이제 좀 결론적인 거로 이야기가 좀 도달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제가 자폐 아동을 오랫동안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아까 했듯이 원인은 있어요. 원인은.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책을 보면서 또 그런 것도 같이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저자는 오늘 말씀하신 공통 원인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게 이 책의 일단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왜 미토콘드리아가 근본 원인이고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작용하나 우리 대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관한 부분 자체가 아까 영양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탄고지라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에 의해서 특히 빵이죠. 저는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빵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좀 낮추다 보면 당뇨라든지 이 대사 기능들이 좋아지고 대사 기능들이 우리 브레인, 특히 뇌의 이 미토콘드리아 그 사이에 다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각종 신경물질 생성에도 다 미토콘드리아 작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이 책을 공부했으면 특히 영양학을 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우리 몸 습관하고 같이 연관돼서 일단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시간들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대로 좀 지켜나가서 개인 발표 시간도 지켜 나오고 공통으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 시간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첫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굉장히 책도 못 받으신 분도 계셨는데 아마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읽으셔야만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기가 읽지 않더라도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을 들으면 대충은 이해했는데 읽지 않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아마 시간이 급하게 일단 지날 걸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다음 주 발표는 첫째 시간에 나인격 선생님 그리고 이현배 선생님 그리고 최기자 선생님 이렇게 세 분 발표하더라고요. 나머지 발표 순서들은 박이순 선생님을 포함해서 일단 7분을 일단 중심으로 일단 계속 순번을 일단 저희가 돌려가면서 일단 그 계획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신고